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 어느덧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 만큼 표심을 얻어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대단해 보이죠. 한국은 함께 어려움 헤쳐나갈 최고의 동맹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국을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당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녀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동맹들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들의 관계를 크게 경색시키고 독재 정권들을 대담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민주주의 규범을 약화시키며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는 동맹을 모욕하고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는 국제협약과 기구에서 탈퇴했으며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을 찬양했다. 나아가 나토 동맹마저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드러내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자신에게 한국계 친인척도 있다. 한국계 유권자에게 어필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여동생인 마야의 남편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토니 웨스트인데요. 웨스트의 여동생이 한국계 남성과 결혼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또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이었죠.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역시 한국과 인연이 깊었는데요. 그는 한국 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입대한 사실을 밝히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와 함께 출격한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권유로 17살에 군에 들어갔다. 24년간 자랑스럽게 복무했고 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리스 캠프는 아시아계 유권자를 전담할 직원을 여럿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합주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위해 더 많은 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알렸는데요. 지난 2022년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그녀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같은 해 9월에는 해리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는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이 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고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 때도 나의 방안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도발과 관련해서도 해리스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외교 분야 경력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중앙정치 무대로 뛰어들기 전까지 검찰에 몸담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간 데서 보듯 그의 이력은 주로 법 집행 분야에 걸쳐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정상외교 일정을 대신 소화하긴 했지만 대외 전략 수립에 해리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 편인데요. 이는 부통령으로서 외교, 안보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거의 일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그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그 예로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고
북한 핵 위협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죠. 이처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는 서로가 상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 핵위협이나 한국 핵무장 등 한반도 문제도 다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면 해리스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를 기다리며 동맹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바이든 정책 기조를 이어갈 태세이죠. 해리스는 한국군 전투기에 미군 핵무기를 탑재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식을 추진하고 전술핵 탑재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해구산 정책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핵 억제를 통해서 해구산을 씌워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핵 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반면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이유로 미군 철수로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한국에게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일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 밀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맹을 거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죠. 국제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 한국의 핵 균형 전략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리스는 한국의 핵개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핵무장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나 비확산 정책 측면보단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경제 실익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부담하고 싶지 않아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즉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알아서 방어하라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대신 북한과의 교섭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한국을 벗어나 미국이 직접 북한을 박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언제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 미국 대선 레이스가 리셋되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니만큼 이제는 47대 대통령의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가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마땅한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율 격차가 고작 1%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가 앞서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두 후보가 박빙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의 핵무장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9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입찰에는 독일의 명품 자주포 PGH-2000과 티르키의 푸트나이가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루마니아는 한국산 K9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도입한 무기 사업 중 최대 규모로 루마니아는 폴란드,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유럽의 6번째 K9자주포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은 최종 도입이 결정되자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한국 회사로부터 K9 썬더 곡사포 54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84대 지원 차량과 17영발 이상의 155포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구경 대포는 단내발의 명중으로 경기장 크기의 지역을 파괴할 수 있으며 1분에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병 병력이 자주포가 아니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계약은 루마니아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18대의 K9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창원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곡사포는 2년 반 후에 루마니아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 36대의 곡사포는 루마니아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K9 썬더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주 다양한 기후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덥고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말이죠. 그리고 노르웨이, 인도 및 심지어 호주 및 크로아티아, 중동에서 혹독한 기후 조건들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럽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한국군과 한국 기업의 무기체계 개발 경험의 결실입니다. 또한 실제 전투에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9은 북한의 포격에 대응했습니다. K9 제작사는 10만 명이 넘는 직원과 6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9를 제작하는 한화는 한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가장 놀라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연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에 의해 격파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자국이 세계 최고 자주포라고 떠벌린 PLGO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군 사망은 아시아 최고라던 K9은 실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긴 사거리와 고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육문 가운데 절반이 파괴됐는데 그 산문을 파괴한 것은 구식 견인곡 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K9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 생산 라인 등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K9의 성능이 우수해서 수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해전은 북한의 느닷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해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나긴 했지만 K9 자주포가 북측 도발 원점에 집중 사격을 해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탄착군 형상 분석 결과 사거리 공산 오차와 편의 공산 오차가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불과 80여 발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10배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에 이중 고폭탄이 장착되어 한 발의 포탄이 터지면 수십 발의 자탄이 함께 터져 실제로는 수천 발을 쏜 것과 맞먹는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미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의 대응 포격 위력엔 북한군은 큰 충격을 받아 서부 전선을 막고 있는 북4군단이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은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형편없는 자주포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느냐고 이상해하며 이번에 루마니아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9는 쉽게 터진다면서요? 감히 사려는 국가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해외의 그 무리들은 모두 문외한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이 미치고 팔았다고 외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자주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개당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요점은 한국은 그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동생인 한국은 무기 판매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형인 러시아는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사업이 그렇게 좋은가? 한국 K9은 좋은 장비입니다. K9 미친 듯이 팔려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K9 자주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뒤늦게서야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K9자주포를 사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이 한국의 K9자주포를 사려 한다고 홍콩 언론이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베트남이 한국산 K9자주포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칭찬하고 베트남 포병 사령관이 K9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은 베트남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없고 해안에 포병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K9는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 사업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K9이 실제로 이들 국가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국제무역 주문도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말고 전 세계가 K9를 좋아하는데 일본도 스스로 못 만들면 K9를 샀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해안에 K9를 배치해 중국의 해상 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K9의 정확성과 위력에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나 구입하려는 베트남이 자신들과의 국경에 배치하려 하지만 중국산 PLGO가 스펙상 월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PLGO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패한 자주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 중국군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약 2여여 문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PLG-5의 수량은 300여 문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PLG-5 이후 사실상 장거리 타격에서 자주포를 배제시켰고 현재는 자주포 대신 방사포를 다변화시켜 기존 자주포 부대를 방사포 부대로 개편시켰습니다. 중국은 80년대 서방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서방의 기술을 받아 PLG-45를 만들었습니다. PLG-45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45문, 방글라데시, 알제리, 파키스탄에 수출 실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O형은 어떤 나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PLG-5 자주포의 사우디 수출 단가가 대당 740만 달러였다면 그 비싸다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 500만 달러인데 이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는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 폴란드가 끼어들어 제안했지만 초기 단계에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왜 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생산하지 않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가 기술이 없어 조립만한 영국의 포탑과 한국의 차체를 결합해 만든 자주포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완성도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랩 자주포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산 PGH-2000을 운용해본 한 병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크랩은 미완성이고 잘못 생각한 매우 조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포탑과 차체와의 결합에서 불완전성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도입까지 확정되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찾는 자주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 되며 찔리지도 않을 것이다. 석종건 방사청장 202만 4613 보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보람의 프로젝트 참여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KF-21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며 거의 막장에 가까운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내해왔던 한국의 단호단 결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나자카르타는 KF-21보라매를 인도네시아 외에 UAE와 사우디뿐만 아니라 한국은 말레이시아에게도 제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제안은 인니가 체나백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부채는 한국의 방사청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에어로타임 페이지에서 인용한 석종건 방사청장의 말을 전했는데 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 되며 찔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부채를 갚지 않는 인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UAE와 사우디를 포함시켰다며 두 나라 모두 유럽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부한 부의 원천을 보유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KF-21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산 유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인리를 놀래킬 만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오랜 시간 인내해왔던 KAI가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리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3가지 버전 중에 3번째 버전인 KF-21SA는 수출형 버전인데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당초 KF-21 수출형은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며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출용인 KA-21SA 버전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국가와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도 유동적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버전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수출형으로 개발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빌표는 공동개발국이자 최초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새로운 참여국 UAE와 사우디를 두고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인도네시아는 6월 18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리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데이터 도난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해를 끼치는 데이터 도난 문제로 2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 한국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람의 데이터 유출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는 다른 국가나 제조사가 이를 설계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들 버젓이 내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칼을 꺼내자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유출된 기술이 있다면 자신들이 수송기를 만들어 왔기에 앞으로 전투기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술력으로 한국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의 전달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로 데이터 유출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밝혀지면 공동개발 중단으로 인도네시아를 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USB에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해독 중인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없었다면 암호를 가르쳐주고 먼저 결백을 입증했기에 이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한국은 UAE와 사우디를 대체 국가로 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제되고 한국은 KF-21 개발과 수출에 있어서 엄청 큰 호재를 만났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UAE와 사우디가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그토록 원하던 F-16을 받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6월 9일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개전초를 비롯해 지난해까지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 수-57이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수-57을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수-57이 실종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전투기 투입을 꺼리는 것은 이 제트기의 스텔스 능력과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5세대 스텔스기라고 자랑한 수-57을 내보낸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국가들에게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직 미 해군 정보 장교인 마이크 탐의 말을 빌어 지정학적인 평판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러시아 방위 산업의 평판도 있고 이 항공기의 잠재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57은 전문가들에게 의심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쌍발 엔진을 장착한 수-57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시도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5세대 전투기 자격을 얻으려면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순항하는 슈퍼 크룬즈 능력과 같은 특정 기능을 갖추고 무엇보다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필수 기능이 명백히 부족하다며 수-57이 진정한 5세대인지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댐은 수-57이 높은 스텔스를 제공하는 저관측 기술을 추구하는데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이 항공기 생산 측면에서 진전을 하지 못했다며 극소수를 만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항공기의 버그를 해결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UAE와 사우디 모두 F-35 스텔스기를 사지 못하자 러시아산 스텔스기 수-57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알제리는 2020년 처음으로 14대를 구입하면서 첫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지 않던 수-57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정보총국 GUR은 9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침략국의 수-57 다목적 전투기가 전선에서 589km 떨어진 러시아 아스트라한의 비행장에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57 피격 근거로 2장의 위성사진을 올렸는데 지난 7일 찍혔다는 이미지에는 수-57이 온전한 상태로 비행장에 대기 중이지만 이튿날 사진에는 같은 지점에 검게 그을린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전쟁 군사 전문 블로거가 수-52 전투기 타격에 관한 보도는 정확하고 전투기는 무인 기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57은 떠보지도 못하고 격추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산 무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산 스텔스기는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러시아 방위 산업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F-35를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UAE, 사우디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AS,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에 걸맞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잘합니다. 한국 제품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은 가격,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AS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투기를 구매한 고객들을 전부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KAI와 공군, 방사청이 힘을 합쳐 한국산 항공기 및 훈련기 운영국들과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FA-50, 1, T-50 등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티르키예, 페루, 필리핀, 태국과 지난해 FA-50을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폴란드 그리고 FA-50 신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한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특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 차관 등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실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까지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무려 220명이나 되는 참석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과 공군본부 정선규 군수참모부장 등 공군 주요 관계자는 물론이며 국내외 항공기술 전문가까지 총출동, 총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 부품 제공 서비스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공군력을 한국에 의존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당당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좌불안석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장은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측의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다.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술 이전의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단독 개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우리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덜 낸다면 기술도 덜 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덜 받는다는 건 당연히 개발회사인 KAI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의 기술 협력은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고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에 제공한 일부 기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시제기를 제공한다고 인도네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IF-X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입니다. KF-21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가 낳은 작품으로 연구개발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되어 개발과 양산까지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500개가 넘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KF-21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시속으로 표현하면 2200kmh이며 항속거리는 2900km. 한번 이륙해서 서울과 제주를 3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 탑재량 700kg. KAI 개발 인력 500명. 기체 크기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보잉 FA-18 슈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이상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되며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KF-21의 중요한 기술은 FASS 초정밀 조립 오차 범위 0.025라는 점입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FASS-FUSELAG 오토메이티드 스플라이스 시스템의 몫인데요. 지구 대기권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크기는 B747,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최대 400톤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입니다. 기체 크기에 맞는 힘을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비행하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항공여행에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요. 커다란 B747부터 2인승 세스나까지 모든 비행기는 사소한 외부 요인에도 비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초음 속 비행으로 각종 커다란 응력, 스트레스, 압력에 더 민감한 전투기는 조립 정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초정밀 조립이 가능한 FASS는 동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FASS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큰 틀에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수,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들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했으나 조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AS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줍니다. FASS는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CJ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는데요.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술은 FASS 같은 생산 기술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다 내지도 않고 적은 분담금만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뭘 몰라서 그렇지 KF-21의 공정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개발했다며 공개한 4, 5세대 전투기 모겁인데요. 202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4, 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이라며 이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데요. 2022년에 이 정도 수준을 내놓다니 한국이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습니다. 길이 12mm, 높이 3mm, 날개 길이 7m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 설계 인도네시아, 생산 인도네시아, 한눈에 보기에도 초정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KF-21 기술을 이전해 준다 해도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분담금도 다 안 내는 인도네시아에게 핵심 생산 기술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추정 해킹 조직이 국내 사이트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에논 블랙플래그 인도니전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 조직은 텔레그램에 지난 2월 2일 CNBC에서 보도한 기술 유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의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눈계에 인도네시아를 더럽히고 싶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요. 그 후 정말 해킹한 국내 사이트 2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 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홈페이지 중 하나는 개발 테스트 서버로 추정됩니다. 개발 서버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코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방문자가 많다거나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술이 전비 일부를 내고도 KF-21을 제 돈 내고 사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술 유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협력 국가의 기술 유출이나 하고 있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얻고 싶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투기를 제 돈 내고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텅 빈 어선들이 바다 한중간에서 연이어 폭파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불법 조업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포된 어선을 폭파시키는 장면으로 인도네시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등 인근 국가의 어선들을 폭파시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로로 적발된 외국 어선들을 납포해 재판을 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선박을 폭파한 후 수장시키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300척을 이렇게 수장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반칙, 불법, 민폐.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해공 어디든 민폐가 아닌 곳은 없지만 가장 신음하는 곳은 아마 바다일 겁니다.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 내에서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해를 몰래 침범해 조업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죠. 당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황당한 일은 대부분 중국의 불법 조업선에 의해 벌어집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동중국해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넘어가 불법으로 어류를 싹쓸이해가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은 에콰도르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이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에서 수산 동식물을 싹 쓸어갔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국과 에콰도르 사이에는 엄청난 외교 갈등이 불거졌죠. 어선 몇 척이 와서 수산물 좀 잡는다고 외교 갈등이라는 조금 과한 것 같지만 그 규모를 보면 대답이 됩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ODI, 오버시즈 디벨로프먼트 인스터투트가 지난 2020년 무선교신 및 선박 등록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중국 국적의 어선 중 중국 외부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무려 17영척이니까요. 그중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이 갈라파고스로 달려가 싹쓸이 조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이미 갈라파고스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참다 못한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긴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키토에서 비행기로 15형 KM을 날아오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직항으로 날아와도 좋기 수십 시간은 걸릴 이 거리를 지난 4월 24일 히안카를로 로프레도 지엔칼로 로프레이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해경으로부터 3,000이람 양혈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요. 3,000이람은 1994년 건조된 설령 30년의 노후함으로 지난 4월 7일 부산 해경에서 퇴역식을 가졌습니다. 총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의 해상특수기동대원 9명을 포함한 38명의 해경이 승선할 수 있는 3,000이람은 1994년 3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부산 해경에 배속된 후 약 30년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 대북 제재, 선박 동향 감시 등 해양 주권 수호를 비롯해 해상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올 10월 에콰도르로 건너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사실 3,000이람은 지난 30년간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 11명이 살해된 사건이 터졌을 때 출항의 범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조업하던 한국 선박 신평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3,000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고 결국 3,000이람이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해냈죠. 2019년에는 울산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동원대의 불길을 소화포로 완전히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공짜로 주는 이 3,000이람을 받기 위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에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방문하기 마련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특별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면 삼천이람은 에콰도르로 건너가 전함, 즉 전투에 투입될 선박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은 양여 전 삼천이람에 배치했던 발칸포를 모두 제거했고, 에콰도르는 6개월 수리 기간 동안 무장을 포함한 기관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에콰도르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이었다면 에콰도르에서는 싸움을 담당하는 전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콰도르는 한국의 경비함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스카 에스트렐라 에콰도르 해군 군수사령관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방문은 한국이 2020년 무상 양여한 경비함정 2척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과 에콰도르는 해양경찰청에서 퇴역하는 300톤급 302함, 303함 등 경비함정 2척을 무상 양여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고, 퇴역 후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건조되어 한국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 나포 약 600척, 해난 구조 약 400척의 실적을 올리며 제주 해역을 지켰는데, 에콰도르의 사정을 딱히 여긴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했죠. 에콰도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사 박물관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데, 최근 갈라파고스 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8년 전 에콰도르 인근 해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 260척이 갑자기 출현했는데, 처음 본 이들은 에콰도르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불법 조업 선단, 2017년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체포된 중국 불법 조업선을 둘러본 에콰도르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선박에는 상어 600마리를 포함 희귀어류 300톤이 포획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선원들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한 후 중국 정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한국은 에콰도르를 외면하지 않고 퇴역을 앞둔 경비함정 2척을 흔쾌히 양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내던 경비함이 태평양 바다에서도 중국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경비함정으로 한국이 에콰도르에 선뜻 2척을 양여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1950년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이었던 에콰도르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그 2년 전 안바토 지진이라는 끔찍한 재해를 겪었음에도 한국에 쌀 500톤을 흔쾌히 보내 큰 힘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300톤급 경비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여했음에도 왜 또 300톤급 경비함정까지 에콰도르에 또 양여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62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6년 앞당겨 달성했죠. 이에 2019년부터 제3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책을 세웠는데,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 국가여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에콰도르였는데, 에콰도르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미 북서쪽에서 적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워야 정상일 것 같은 에콰도르는 사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 중 하나죠. 유엔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콰도르는 미국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약 단속국으로 경찰이 직접 가담하는 등 치안이 최악인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대 38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에콰도르 전체 경제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지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양지 경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 한국이 3,000이람을 무상으로 양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에콰도르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두고 고심하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수 비용을 댈 수 있는 국가 중 한국과의 외교 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두루 검토해 에콰도르가 최종 낙점된 겁니다. 특히 한국은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기도 했죠. 이번 3,000이람 양여는 해경은 물론 해군까지 포함해 한국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 해외에 양여되는 사례로 에콰도르가 이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한국이 옆나라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3,000이람을 양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 북서 지역에서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 인접국인 페루가 즉시 나서 HD현대중공업과 호위함 등 4척에 대해 총 4억 6억만 달러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발주한 군함은 400톤급 호위함으로 에콰도르에 준 3,000이람보다 400톤가량이 큽니다. 3,000이람을 건조한 것도 이번 페루가 호위함 발주를 맡긴 것도 HD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페루가 에콰도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발주를 넣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경비함이었던 3,000이람은 에콰도르에서는 군함이 되는 만큼 어떤 무기가 탑재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한편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에콰도르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상당히 친근합니다. 이런 관계는 에콰도르 일간지 에루니베르소 이엘 UNIVERSO에 실린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콰도르 인류학 박사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는 칼럼에서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쌀까지 보내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1962년 수교 당시 두 국가의 출발선은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삼성, 기아, 현대, LG 등을 거론했죠. 이 나라는 1960년 초반에만 해도 당시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다고 짚으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야 했는데 당시 한국의 앞날은 암울했고 높은 문맹률이 국가의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했죠. 박사는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교육열이 있었고 에콰도르도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가 양국의 관계가 친근하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에콰도르는 한국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2년 전 암바토 지진이라는 재앙을 겪었지만 불쌍한 한국을 위해 쌀 500톤을 보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그리고 도와줬지만 지금은 어려운 국가들을 꾸준히 돕는 선함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